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원 시간이 됐고요. 일단 오늘도 좀 미리 써놓고 지웠다가 다시 뭐 찍고 그런 식으로 판서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진도를 오늘 시험 범위 끝까지 다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좀 더 힘내주시고, 시험 기간이니까 아무래도 공부에 좀 더 열심히 비중을 두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좀 길게 찍긴 해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교과서 100페이지를 피시고요. 100페이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단 절반 윗부분은 제가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해수의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뭐 증발량, 강수량, 해수의 결빙 또는 뭐 융해 등등등 여러 요인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용존 기체, 여기 해수의 용존 기체 부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내용에서 두 번째 줄까지 잘 보시면, 해수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 여러 기체가 녹아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는데요. 일단 교과서 내용 그 정도만 확인하고 제가 칠판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릴 건데, 해수의 용존 기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것부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수의 용존 기체란, 이제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를 이제 해수의 용존 기체라고 말을 하는데, 왜 해수의 기체가 녹게 되냐면, 해수면은 결국에 대기랑 접해 있어요. 뭐 여기가 제 손이 물이라고 치고 제 손 아래는 다 물, 위에는 공기라고 이제 보이겠죠. 보통 바다에 가면 물 위에 이제 그냥 뭐 빈 공간, 아무튼 공기라는 게 있는 건데, 해수면은 공기랑 이렇게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안에 있는 여러 기체들,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물에 녹을 수 있는 기체들이 포함되어 있고, 얘들이 해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해수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공기 중으로 가기도 하고 등등 기체가 해수로 가기도 하고 대기로 가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의 기체가 존재하는 걸 보고 해수의 용존 기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때 해수의 기체가 용해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녹을 수 있는 정도, 해수에 포함될 수 있는 정도를 용해도라고 부르는데, 기체의 용해도라고 부르는데, 이 기체의 용해도는 해수의 수온, 그리고 수압, 그리고 염분, 이 세 가지에 영향을 미쳐서 용해도가 달라집니다. 일단 수온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적어져요. 즉 물이 뜨거울수록 물이 가질 수 있는 기체의 총량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커피 같은 걸 탈 때는 좀 뜨거운 물에 타야지 잘 섞이잖아요. 잘 녹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 좀 달라요. 그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가 잘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커피나 뭐 설탕, 소금 이런 거는 뜨거운 물에서 더 잘 녹는 게 일반적이지만, 기체는 그렇지 않다. 물의 온도가 더 낮아야지 잘 녹는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수압이 클수록 이 기체가 잘 녹습니다. 기체의 용해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염분은 이제 적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지는데, 솔직히 수압이랑 염분은 수압이 클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크다, 그리고 염분이 작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크다, 이 정도면 그냥 확인적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건 수온이에요. 수온 가지고 좀 많이 문제도 내고 말도 많이 하는데, 수압이랑 염분은 혹시 모르니까 알아는 두시고, 일단 해수의 그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수온의 영향이 크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수온이 크면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들고요, 수온이 낮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면 그 해수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방출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수온이 낮아지면은 해수로 이제 기체가, 대기 중에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해수 속으로 더 많이 녹아들게 된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여주는 게, 차가운 사이다가 뜨거운 사이다보다 맛있다. 우리가 미지근한 사이다를 먹을 때랑 차갑게 식힌 사이다를 먹을 때랑 차가운 게 훨씬 맛있죠. 물론 그냥 온도 차이로 인해서 차가운 사이다가 맛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온도 차이 외에도 이 온도가 낮을수록
사이다 안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탄산의 강도가 차가운 사이다일수록 좀 더 셉니다. 미지근한 사이다는 금방 이게 김이 빠지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사이다가 더 맛있는 건데, 아무튼 이게 수온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예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결국에 수심에 따라서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하면,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이 세져요. 왜냐하면 위에서 누르는 물이, 그걸 곧 수압이라고 부르는데, 수심이 깊어지면 위에서 누르는 물의 양이 더더더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수압이 세지고요. 수압이 세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기체의 용해도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이 요인도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고, 중요한 요인은 이거죠. 수심이 깊어지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도달이 적어져요. 즉 태양으로 인해서 해수가 따뜻해지는 그런 효과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 막 수심이 깊어질수록 내려가고요. 그래서 저 심해로 가면 엄청 물이 차갑게 느껴지는 느껴지는 게 진짜로 차가운데, 아무튼 태양 복사 에너지는 해수의 표면 부근에만 영향을 미치고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점점점 영향을 못 미쳐서 결국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데, 그 말은 결국 기체의 용해도가 수심에 따라서 커진다라는 겁니다. 수온도 커지고 수온이 낮아지니까 둘 다 기체의 용해도를 크게 하는 요인 두 가지죠. 그래서 결국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커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기체의 예시인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좀 각각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양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용존 이산화탄소량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 용존 이산화탄소량이라는 용어가 뭘 뜻하냐면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뜻해요. 그래서 이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수심에 따라서 어떻게 농도가 변하는가를 알아볼 겁니다. 일단 그래프로 문제 자료가 잘 나오니까 그래프를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모양인지 글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해수 표면에서 가장 낮습니다. 여기 0, 원점에 가장 가까운 상태죠. 해수 표면이 여기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심 약 1000m까지는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이렇게 거의 가로축으로 수심이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도 농도가 엄청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표면에서 제일 낮다가 한 1000m까지는 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 그리고 나서는 1000m 이상 그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꼴을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해수 표층에서는 아까 배운 걸 토대로 생각하면 해수 표층에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해서 수온이 높으니까 그런 용존 기체가, 그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들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저렇게 이산화탄소의 양이 표면에서 가장 낮은 이유는, 제일 큰 원인은 이겁니다. 이게 주된 원인이에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태양빛을 받는 표면에 되게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태양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이제 산소를 내뱉는 그런 작용이죠. 광합성이란 게. 그래서 해수 표면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고 태양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 표층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은 겁니다. 물론 온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이유긴 하겠지만, 주된 이유는 이렇게 온도가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이렇게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이 주된 이유다. 자, 그리고 표층 아래 부분 여기를 보면 이제 수중 생물이 호흡을 통해서, 광합성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슬슬 증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500m 이하, 여기 한 500m 이하쯤 보면 이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왜 급격하게 증가를 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표층수가 침강해가지고 저기 500m 이하 부분부터는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런
약간 이렇게 표층에서 낮다가 500m 부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에는 다시 완만하게 좀 증가하는 저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와 반대로 용존 상소량의 모습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 용존 산소량은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용존 산소량이라고 부르고요. 이 산소량은 수심에 따라서 어떻게 농도가 변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얘는 말로 풀었을 때 해수 표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산소의 농도가. 그리고 약 1000m까지는 감소를 해요.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이후에 1000m보다 깊은 곳을 가면 완만하게 증가를 하는 꼴을 보입니다. 왜 그런지까지 좀 알아보면, 일단 해수 표층에서는 산소가 높은 이유가, 산소의 농도가 높은 이유가 대기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뭐 공급 못 받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 대기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체 성분이라고 하면 일단 질소가 78%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1%가 산소예요. 근데 이제 질소는 좀 안정한 기체니까 논외로 두고, 이 산소가 대기에 거의 뭐 두 번째로 많이 포함됐지만, 이제 해수에 녹을 수 있는 그런 걸 보면 가장 많이 포함됐다고도 할 수 있죠. 아무튼 대기에 산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고 대기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이제 해수 표층이니까,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그렇게 많이 분포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대기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어도 이산화탄소는 표층에서 제일 낮은 이유가 이렇게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가 사용돼서 낮은 이유인 거고, 산소는 대기로부터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층에서 높은 거고요. 또한 여기서 표층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대신 산소를 내뱉죠. 그래서 해양생물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해수 표층에서. 즉 대기로부터 들어오기도 하고 광합성으로 산소가 공급되기도 하니까 표층에서 산소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1000m까지는 감소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이유랑 좀 비교되는 이유죠. 광합성은 해수 표층쯤에서만, 태양빛이 도달하는 정도까지만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 아래부터는 이제 광합성 없이 생물의 호흡으로만 산소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소가 점점 수심이 깊어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또한 대기와 상호 교환이 차단이 돼요. 이제 대기랑 기체가 서로 녹고 막 빠져나가고 하는 데는 표층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그 밑엔 수심이 깊은 부분에서는 대기와 직접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아무튼 대기로부터 공급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광합성도 일어나지 않고, 대신에 해양생물이 호흡을 하는데 산소를 사용하니까 1000m까지는 산소 농도가 줄어든다. 근데 1000m보다 깊은 곳에서는 또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 이렇게 산소가 갑자기 증가를 하느냐? 일단 심해로 들어가면 해양생물의 개체수가 좀 줄어듭니다. 심해로 가면 뭐 아무래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수압도 높고 온도도 낮고, 그래서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심해 생물도 몇몇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해양생물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산소를 사용하는 해양생물의 호흡이 줄어들고, 또 고위도에서 유입되는 심층 해수에 용존해 있는 산소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소가 많이 녹아있는 그 고위도의 표층 해수가 침강해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게 심해 부분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냐. 남극이나 북극의 표층은 굉장히 차가운데, 차가우면 무거워져서 결국에 가라앉거든요. 근데 표층에는 남극이나 북극도 결국에 산소의 농도가 되게 많이 녹아 있어요. 이런 애들이 쭉 침강해서 전 지구적으로 싹 펼쳐집니다. 그래서 산소의 농도는 1000m보다 깊은 곳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꼴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이산화탄소량이랑 산소의 양을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저 두 가지 용존해 있는 기체를 함께 그린 그래프도 문제로 좀 잘 나와요. 이렇게 수심에 따라서
농도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죠. 1번, 2번. 이때 두 그래프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면 다른 기체는 생각 안 해도 되죠.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일 텐데 1번 표층에서 농도가 낮다, 2번 표층에서 농도가 높다. 이것만 봐도 뭐가 이산화탄소고 뭐가 산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표층에서 태양으로 인해 이제 광합성으로 사용되는 건 이산화탄소고, 그리고 공급되는 건 산소니까 아, 얘가 이산화탄소고 얘가 산소를 나타내는 그래프구나,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같이 그려놓은 것도 한번 알아두시라는 거. 그래서 교과서 내용 좀 확인할게요. 100페이지 아까 보던 거 두 번째 줄 밑을 보면 네 번째 줄, 용존 산소는 대기 중에 산소가 해수면에 녹아들거나 해양 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아까 써 있었는데 대기로부터 직접 공급 또는 광합성으로 공급.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표면에서 높다가 햇빛이 그러니까 다시 용존 산소량은 그림 18과 같이 햇빛이 도달하는 해면에 가까이에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용존 산소량은 수심 약 1000m까지는 동식물의 호흡과 유기물질의 분해 등에 산소가 사용되면서 급격히 줄어듭니다. 근데 그 1000m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한대 해양에 이제 용존 산소량이 많은 표층해수가 가라앉아서 심해로 전 지구적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수심 1000m 이하에서는 용존 산소량이 약간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교과서에도 제가 그린 거랑 좀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시고,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산화탄소 그래프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깐 끊고 다음 거 들어갈게요. 자, 이제 교과서 101페이지로 갑니다. 101페이지로 가면 해수의 물리적 성질이라고 나와요. 이 해수의 물리적 성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수의 온도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해수의 밀도인데, 먼저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해수의 온도는 표층 수온을 봤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제 해수가 흡수를 해가지고 표층 수온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위도랑 계절에 따라서 해수의 표층 수온이 달라지게 되는데, 각각 위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먼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강하게 나타나니까 저위도에서 수온이 높은 거고요. 또 겨울보다 여름에 수온이 높은데, 이것도 당연히 여름에 겨울보다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동일 위도라고 하더라도 난류가 흐르게 되면 수온이 높아져요. 이게 뭔 말이냐면, 똑같이 위도 30도를 봅시다. 위도 30도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동일하게 비칠 거 아니에요? 세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똑같은데 온도, 수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앞에서 말한 걸로는 그냥 고위도에서 저위도에 따라 다르지 같은 위도면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난류가 흐르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한류가 흐르기도 하죠. 그래서 난류가 흐르면 같은 위도라 하더라도 좀 더 수온이 높을 수 있고, 한류가 흐르면 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좀 수온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수륙 분포에 따라서 표층 수온의 분포가 좀 다른데, 일단 대륙에 가까운 연안이 표층 수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요. 그와 반대로 대륙으로부터 멀리 있는 바다의 중심, 대양의 중심부는 표층 수온의 변화가 좀 적어요. 그 이유는 대륙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대륙이라는 건 땅덩어리고 그러니까 바다는 결국에 물로 되어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열을 비교하면 땅의 비열이 물의 비열보다 되게 낮습니다. 겨울에는 더 차가워지고 여름에는 더 뜨거워져요. 물은 겨울에도 덜 차가워지고 여름에도 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물만 있는 바다의 중심부, 거기는 물만 있으니까 비열이 큰 물의 영향으로 여름에 온도 조금 오르고 겨울에 온도 조금 낮아지고 연교차가 되게 작아요. 근데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바다는 대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겨울에는 대륙이 엄청 차가워지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물이 좀 더 차가워지고 중심부보다는 그런 대륙 연안이 더 차가워지고, 또는 여름에 대륙이 되게 뜨거워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바다도 더 뜨거워져서 이렇게 중심부랑 대륙의 연안에서는 이 수온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표층 수온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뭐 표층 수온 분포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여기 수온의 연직 분포,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 수온의 연직 분포가 뭘 뜻하냐면 수심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들 봤을 겁니다. 해수의 층상구조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해수의 표층 부분, 수심이 얕은 부분에서 온도가 좀 높고 온도가 일정한 층이 나타나요. 이걸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온도가 되게 낮고 또 온도가 좀 일정한 심해층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온도가 되게 수심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는 수온야층이 나타나죠. 혼합층, 수온야층, 심해층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이렇게 수심에 따라서 수온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입니다. 태양복사 에너지는 해수 표층에서 거의 흡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표층이 온도가 좀 높죠. 그리고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데, 그 이유가 태양복사 에너지는 표층에서 거의 다 흡수가 되고 깊어질수록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온도가 높았다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심에 따라 수온 변화가 생기는 원인도 이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인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때 혼합층의 좀 특징들을 알아볼 건데, 먼저 혼합층이 무엇이냐? 해수 표면 부근에서 바람에 의해 해수가 혼합돼서 수온이 일정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바람에 의해 가지고 해수가 혼합되니까 혼합층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일단 흡수하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표층 부근이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고 또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돼서 온도가 일정합니다. 즉 혼합층은 온도가 높고 일정한 층을 말한다. 해수 표면 부근의 온도가 높고 일정한 층이 혼합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혼합층의 특징은 이제 바람에 따라서, 바람이 약하냐 세냐에 따라서 혼합층의 두께가 달라져요. 바람이 세면 혼합층이 저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해수가 혼합될 수가 있겠죠. 즉 혼합층이 비교적 두껍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바람이 약하면은 해수 표면 부근의 얇은 지역에서만 해수의 혼합이 이루어질 테니까, 바람이 약하면 혼합층이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두께가.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혼합층의 특징이 좀 다른데, 먼저 적도를 볼게요. 적도는 평균적으로 태양복사 에너지가 가장 많이 도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온이 되게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람이 세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혼합층이 시작하는 이 온도는 즉 적도 부근에서 되게 높게 나타나지만, 혼합층의 이 두께는 비교적 얇게 나타나는 게 적도의 혼합층의 특징이다. 중위도를 보면 여기는 바람이 되게 세요. 이게 중위도가 왜 센지는 나중에 G2에서 좀 대기순환을 하게 되면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아무튼 중위도는 바람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나요. 그게 중위도의 특징이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죠. 애초에 태양복사 에너지가 적어가지고 이 온도가 높은 저 혼합층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혼합층이 거의 발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고위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표층부터 저기 수심 깊은 곳까지 다 심해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적도는 온도가 높고 얇은 게 혼합층의 특징, 중위도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두꺼운 게 특징, 고위도는 처음부터 심해층이 나타난다. 혼합층이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끊고 혼합층 얘기 좀 더 하고 나머지 수온야층, 심해층도 할게요. 혼합층이랑 이제 나머지 수온약층, 심해층을 좀 마무리하면요. 자, 우리가 혼합층이 이제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그것까지 봤고,
이제 계절에 따른 혼합층을 좀 보겠습니다. 여름이랑 겨울을 비교했을 때 여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강하니까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표층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게 여름 혼합층의 특징이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엔 겨울보다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바람의 세기가 약해가지고 혼합층이 두께가 얇게 나타나는 게 여름 혼합층의 특징입니다. 표층수온이 높고 두께가 얇은 게 여름 혼합층의 특징이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되게 세요. 바람이 세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요. 그렇게 두께가 두꺼운 걸 보고 혼합층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층의 발달 정도는 두께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두께가 얇은 거랑 두꺼운 거를 봤을 때 더 두꺼운 게 더 발달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혼합층 이렇게 마무리하고 수온약층을 볼게요. 수온약층은 어떤 층이냐? 혼합층 아래에서 수심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을 수온약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온약층의 특징을 보면 이 아랫부분에는 온도가 낮고密도가 큰 해수가 분포를 하고, 수온약층의 위쪽 부분에는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은 그런 해수가 분포를 합니다. 즉 무겁고 차가운 게 밑으로 가 있고 좀 뜨겁고 가벼운 게 위로 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한 층이고요.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혼합층과 신해층 사이에 물질과 열의 교환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자주 말하는 건데, 무거운 게 밑에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으면 막 대류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안정한 거죠. 대류가 일어나려면 가벼운 게 밑에 있고 무거운 게 위에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얘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서 섞이는 건데, 애초에 이게 건들 게 없는 안정한 상태로 되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여기가 섞이지 않으니까 혼합층과 신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온약층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수온약층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좀 보면요. 표층 수온이 높은 여름에 수온약층이 발달을 해요. 표층 수온이 높으면 보통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저기는 그냥 항상 비슷한 온도로 이제 비슷한 수심에서 시작하고 비슷한 온도 분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그냥 계절에 따라서 변화 없고 항상 똑같은 게 똑같다고 하긴 좀 그렇고 항상 비슷한 게 심해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합층의 이 온도가 높아지고 얇아진다라고 하면 심해층 자체는 똑같다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수온약층이 이 혼합층이 얇을 때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온약층의 이 발달도 결국에 두께로 판단을 하는데, 여름에 혼합층이 더 얇으니까 수온약층은 여름에 더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심해층 자체의 수심은 똑같다고 봤을 때 혼합층이 얇아진다. 그럼 수온약층이 더 두꺼워지는 거고, 즉 여름에 더 발달을 한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 더 수온약층이 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심해층과 이 혼합층 사이의 온도 차이가 더 커지니까 위에는 더 뜨겁게, 밑에는 더 차갑게, 그래서 위아래 온도 차이가 커지니까 더 안정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 고위도에서 저해도로 갈수록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수심이 얕아져요. 이게 뭔 말이냐면 고위도는 이제 바람이 세가지고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저위도로 갈수록 바람이 약해지니까 혼합층이 얇고요. 혼합층이 얇다는 건 금방 수온약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고, 수심 얼마 안 들어가서 수온약층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걸 반대로 말하면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수심이 저위도로 갈수록 얕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심해층은 짧게 할게요. 수온약층의 아래에 있는 층이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 가지고 위도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것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건데, 애초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곳이니까
위도, 뭐 계절, 수심에 따라서 온도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일정해요. 여기는 뭐 그냥 항상 그 자체, 뭐 건들 게 없는 약간 그런 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도나 계절, 뭐 수심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다. 아예 없지는 않는데 거의 그냥 없고 일정하다라고 보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수층산 구조의 계절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1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2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일단 혼합층의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위치에서 계절만 다를 때 비교를 한 거예요. 1번이 표면의 온도가 더 낮고 2번이 표면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어디가 겨울이고 어디가 여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표면의 온도가 높은 게 여름이니까 2번이 여름일 거고 1번이 겨울이겠죠. 그리고 혼합층의 두께로 비교를 해도 되는데 2번의 혼합층은 요만큼, 1번의 혼합층은 요만큼이니까 두께를 비교를 해봐도 2번이 여름, 바람의 세기가 약한 여름이다. 그리고 1번이 바람의 세기가 센 겨울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로 가서 수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밀도 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잠깐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해수의 물리적 성질의 이제 유도별 수온의 연직 분포를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보다 바람이 중위도가 저희도보다 바람이 세요. 그리고 고위도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나타나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혼합층의 두께를 보면 적도에서 가장 얇고요. 바람이 약하니까. 그리고 중위도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나요. 바람이 중위도에서 제일 셉니다. 그리고 고위도에서는 거의 이제 혼합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표면에서부터 저기 수심 깊은 곳까지 거의 다 심해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혼합층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이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그 혼합층이 얇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고위도라고 해서 그러면 고위도가 가장 그 혼합층이 두꺼운 게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살짝 혼동이 올 수 있게 얘기를 했는데 바람이 제일 센 건 중위도예요. 그래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낮아진다는 거는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진다라는 거는 시작점을 중위도로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 말에서 중위도가 가장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구나. 중위도를 기준으로 저위도로 올 때 혼합층이 얇아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위도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표층의 그 온도가 제일 높고 심해층의 온도는 거의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다 일정하니까 깊이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되게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0도에서부터 25도까지라고 봤을 때 수심에 따라서 25도부터 0도까지 이렇게 엄청난 온도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저위도에서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또 고위도의 경우에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으니까 시작부터 수심 깊은 곳까지 다 심해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온 약층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합층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다 심해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의 연직 분포를 한꺼번에 나타난 그래프인데 여기 이렇게 일자로 된 게 고위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혼합층이 좀 두껍게 나타난 게 이제 중위도를 나타낸 거. 그리고 혼합층의 온도가 높고 얇게 나타난 게 저위도를 나타낸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유도에 따라서 수온의 연직 분포가 어떻게 다른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손으로 그려서 정확하진 않은데 이 중위도에서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수온 약층의 두께도 중위도에서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유도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이 비교적 얇고 수온약층도 좀 얇게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 더 제가 아까 방금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수온약층이 여름이랑 겨울을 비교했을 때 여름에 수온약층이 더 발달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좀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온약층의 두께로 판단을 하되 꼭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이런 자료를 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수온약층의 발달 정도는 이제 여름에 겨울보다 더 발달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꼭 자료를 봐서 수온약층의 두께를 보고 판단을 해라. 네. 잠깐 끊고 지우고 다시 올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걸 해도 진도를 완벽히 끝내는 건 아니라서 역시 등교 계약하고 좀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수업 들으면서 아직도 남았어라고 막 좀 짜증나고 탄식할 게 눈에 좀 보여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다음부터는 좀 PPT를 준비해서 좀 반사하는 시간을 줄여볼까 생각도 들고, 뭔가 저도 반성이 되는 그런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한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이번 시간은. 그래서 해수의 물리적 성질에 해수의 온도를 했고, 이제 해수의 밀도를 볼 건데, 밀도는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클수록, 그리고 수압이 클수록 밀도가 큽니다. 차가울수록,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압이 셀수록 밀도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해수의 밀도 변화는 해수의 연직 운동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에요. 표층의 해수의 그 밀도가 커지면 얘가 다른 주변의 해수보다 더 무거워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라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표층 해수의 밀도가 증가를 하면 가라앉으면서 연직 운동이 발생을 하고, 즉 해수의 밀도 변화는 해수의 연직 운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위도에 따라서는 일단 수온이 비교적 낮고 염분이 되게 큰 이 중위도 지역, 중위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위도 50에서 60도 지역, 여기에서 최대로 나타납니다. 여기는 이제 강수량이 되게 적어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 결국에 염분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위도 부근에 속하니까 수온이 낮아가지고 결국에 밀도가 종합적으로 최대로 나타나는 곳이 이 위도 50에서 60도 부근이고요. 밀도가 최소로 나타나는 부근은 수온이 높고 염분이 낮은 적도 지역인데, 적도 지역은 그 강수량이 워낙에 많아서 염분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온이 높은 건 뭐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밀도가 최소입니다. 그리고 수심에 따라서 좀 봤을 때 수심이 깊어지면 수압이 세져서 결국에 밀도가 커져요. 즉 수심에 따라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수온약층에서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무한히 밀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심해층에서는 밀도가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게 특징입니다. 수심에 따라서 밀도가 커지지만 수온약층에서 특히 수심에 따라서 급격하게 밀도가 커지고 심해층까지 갔을 때는 밀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교과서 103페이지인가요? 거기를 보면 이제 수온 염분도라고 나오는데, 이 수온 염분도는 해수의 온도랑 염분에 따른 밀도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고요. 여기서 수계라는 용어가 나와요. 수계는 이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해수의 덩어리를 말하는데, 결국에 수온과 염분이 비슷한 해수의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계는 보통 만들어진 해역의 수온과 염분을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계를 분석을 하면 얘가 수온이 얼마고 염분이 얼마니까 얘는 뭐 적도에서 왔겠구나, 또는 중위도에서 왔겠구나, 뭐 고위도에서 왔겠구나, 이런 게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계에서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바닷물이 있을 때 이런 해수에 덩어리가 있다고 해봐요. 얘 밀도가 커지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밀도가 커진 물이 막 옆으로 섞이면서 결국에 밀도가 일정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덩어리가 뭐 어느 정도 가장자리에서는 좀 섞일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이 덩어리를 유지하면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밑으로 가라앉고 뭐 옆으로도 움직이고 막 주변 해수랑 잘 섞이지 않아요. 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파란 뭐 투명한 물, 파란색의 물, 뭐 심해로 하면 파란색으로 좀 보이니까 아무튼 그런 물로 보이겠지만 여기에 색깔만 똑같지 얘는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섞여 있는 것처럼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물의 덩어리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런 걸 수계라고 부른다. 그리고 얘는 특정 지역의 수온과 염분을 보존하고 있어가지고 얘의 수온과 염분을 보면 원래 여기서 발견됐지만 원래 위치는 여기였구나. 뭐 위도 5에 뭐 한 60도 부근에서 가라앉아서 왔다라고 하면 위도 적도 지역에서 얘가 발견됐다 쳤을 때 얘를 분석하면 얘의 고향은 위도 60도 부근이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온 염분도를 보는 방법에 좀 더 얘기를 하면 그건 저도 힘드니까 그냥 다음에 등교 계약해서 수온 염분도 얘기부터 해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등교 계약을 하고 나서도 되게 바쁠 것 같긴 한데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등교해서 봅시다. 너무 제가 많이 했다고 미워하진 마시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